영하 60도 극한의 추위 속에서 6살 아이가 화면 너머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저 춥고 아파요. 그리고 통신이 끊어졌죠. 세계 최고의 의료 강국들이 모두 포기한 순간 단 한 나라만이 응답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하지만 독일 의사 멜라니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한국 기술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나라를 믿는다면 그 아이들도 죽을 겁니다. WHO 관계자들의 조롱 섞인 경고가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하 60도에서도 작동하는 세계 최초 기술, 눈을 에너지로 바꾸는 기적 같은 역발상, 그리고 3조 달러를 거절하고 인류에게 무상으로 기술을 나눈 한국의 선택까지. 한 아이의 이름이 하늘이 된 이유, 독일 총리가 한국에서 눈물을 흘린 진짜 이유, 그리고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그 결정적 순간들을 지금 공개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긴 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독일 의사 멜라니의 입장이었다면 과거의 아시아 의료기기로 환자를 잃은 상처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술을 믿고 마지막 희망을 걸 수 있었을까요? 한국을 믿고 도전해봐야 한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를, 너무 위험하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 한국 1등을 달아주세요. 저는 멜라니 하이네만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응급의학을 전공한 의사로 지금은 국제 NGO의 수석 의료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그날은 캐나다 북구권의 한 원주민 마을에서 감염병 대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 온도는 영하 35도. 하지만 그날 밤 기온이 더 떨어져서 영하 60도까지 내려갔어요. 이런 극한의 추위 속에서 원주민들 사이에 알 수 없는 감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죠. 제가 현장에서 가장 걱정했던 건 어린 환자들이었습니다. 특히 6살짜리 리라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위성통신으로 연결된 화상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리라가 화면 너머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 춥고 아파요. 그 순간 통신이 끊겼습니다. 다시 연결하려고 애썼지만 모든 장비가 얼어붙었어요. 발전기마저 멈춰섰죠. 30분 후에야 간신히 연결됐는데 리라는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작은 몸이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의사로서의 무력감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WHO 북미 이사인 도널드 웨인이 위성전화로 연락해왔습니다. 멜라니, 철수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아니에요. 여기 남아서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도널드는 비웃듯 말했죠. 감정적인 판단은 더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날 밤 리라 외에도 3명의 아이가 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텐트 안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시아산 의료기기 오작동으로 환자를 잃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무력했어요. 이건 재난이 아니라 방치야. 저는 텅 빈 마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얀 눈 위에 작은 무덤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헛되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의료진들은 하나둘 철수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끝까지 버텨야 했어요. 리라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생님, 저 춥고 아파요. 리라가 세상을 떠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더 이상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쓰러져 가고 있었죠. 저는 국제기술 긴급 연락망에 마지막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모든 곳에서 같은 답변이 돌아왔어요.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하 60도 환경에서 작동하는 의료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만 응답이 왔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아시아산 의료기기 때문에 환자를 잃었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5년 전 베를린 병원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한국산 인공호흡기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켜 중환자가 사망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동양 기술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도널드 웨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국이라고요? 멜라니, 정신 차리세요.
그 나라 기술을 믿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죽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은 쇼에는 강하지만 실전에서는 무력합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미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한국 측에서 보내온 기술 사양서를 봤습니다. 동결혈관 보호 캡슐, AI 체온 조절 쉘터, 들어본 적도 없는 기술들이었어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독자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헛되게 죽어서는 안 돼. 저는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리라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무능한 시스템이 생명을 앗아가도록 놔둘 순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위성 전화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죠. 그때 텐트 밖에서 또 다른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9살 된 톰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숫자를 눌렀습니다. 서울을 연결해 주세요. 전화 너머로 한국어가 들렸어요. 통역을 통해 들은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도널드는 마지막까지 반대했어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멜라니.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한국팀이 도착하기까지 정확히 47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2명의 아이가 더 세상을 떠났어요. 토미도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영하 60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한국 수송기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착륙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김대식이라는 조종사가 기적 같은 착륙을 해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규정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 착륙했다고 하더군요. 수송기에서 내린 건 조민호 박사와 이윤서 박사 그리고 기술팀 6명이었습니다. 조민호 박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생존 가능 시간은 12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WHO 서구 인원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동양 기술이 이 추위에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한국팀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체계적이고 빨랐어요. 그들이 가져온 장비를 보고 놀랐습니다. 북극 대응형 나노 온열 캡슐이라는 거였어요. 크기는 컨테이너만 했지만 설치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조각조각 나뉘어 있던 부품들이 마치 레고처럼 척척 조립되더군요. 이윤서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이건 냉방과 보온을 양방향으로 제어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이에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설치 속도였어요. 30분 만에 완전히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캡슐 안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더니 영하 60도에서 영상 20도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습도는 적절하게 유지됐습니다. 토미를 첫 번째로 캡슐에 넣었어요. 체온이 27도까지 떨어진 상태였는데 1시간 만에 36.5도로 회복됐습니다.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조민호 박사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위험한 곳까지 오셨나요? 그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진정한 의료인이었어요. 마을 주민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라크만 할아버지가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아이들이 하나둘 회복되자 이 사람들은 다르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날 밤 캡슐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위험 상태였던 아이 5명이 모두 의식을 되찾았어요.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적 같던 순간이 3일 만에 끝났습니다. 새벽 4시경 갑자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메인 시스템 중 핵심 모터 부위에 결빙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이윤서 박사가 급하게 점검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냉각수 순환 라인이 막혔습니다. 내부 온도가 급강하고 있어요. 실제로 캡슐 안 온도가 영상 20도에서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민호 박사가 한국 본사와 긴급 영상통화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부품 교체 없이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면 아이들이 모두 죽을 시간이었어요. WHO 본부에서는 이미 언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웨인이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어요. 한국 기술의 실패가 확인됐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죠. 리처드 블랙우드도 CNN 인터뷰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시아 기술은 실험실에서만 존재하는 환상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무너지죠. 그의 오만한 표정이 화면 가득 비쳤어요. 저는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베를린에서 겪었던 의료기기 오작동 사건 말이에요. 역시 내 판단이 틀렸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토미와 다른 아이들을 보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조민호 박사가 팀원들을 모으고 말했어요. 우리 기술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아직 미완성일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굴복이 없었습니다. 팀원들이 3일째 잠을 자지 않고 작업에 매달렸어요. 이윤서 박사는 아예 장비 옆에서 자며 24시간 모니터링했습니다. 독일 팀원들이 무모하다고 말해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눈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바깥 온도는 영하 6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른 모든 장비는 얼어붙어 작동을 멈췄지만 한국 장비만은 기본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민호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있나요? 그가 답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텐트에서 한국팀이 긴급 회의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격렬한 토론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토미가 다시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무력감에 다시 빠져들었지만 한국팀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뭔가 다른 에너지를 느꼈어요. 새벽 5시 눈폭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윤서 박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외쳤어요. 왜 우리는 눈을 적으로만 봤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흥분한 채로 설명했어요. 눈이 바람에 날리면서 생기는 정전기. 이걸 에너지로 바꾸면 어떨까요? 마찰 에너지 변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독일 팀원 중 한 명이 반박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조민호 박사의 반응은 달랐어요. 역사란 원래 전례를 깨는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윤서 박사가 노트북을 꺼내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극지 정전기 기반 마찰 에너지 변환 모듈이에요. 눈이 오는 만큼 에너지를 얻는 역발상이죠.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감동했어요. 이들은 기술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출발한 용기였어요. 이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강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팀이 즉석에서 부품을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장비의 외부 패널을 뜯어내더니 특수 전도체를 연결했습니다.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업했어요. WHO 관계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실험도 없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한다고요? 하지만 한국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민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실험할 때입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시스템 재가동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10분, 20분. 그런데 30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폭풍이 강해질수록 전력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보다 2배 이상의 성능이 나왔습니다. 이윤서 박사가 환호했어요. 됐어요. 정말 됐어요. 시스템 가동률이 97%까지 올라갔어요. 실내 온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토미를 비롯한 아이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됐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역시 한국,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들의 기술이 아니라 정신력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라크만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마법사가 아니라 진짜 의사들이야. 마을 주민들도 하나둘 캡슐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민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눈이 내릴수록 더 강해지는 시스템. 정말 기적 같은 역발상이었어요. 한국 기술의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지멘스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같은 조건에서 우리 기술과 비교 테스트를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리처드 블랙우드가 직접 팀을 이끌고 왔어요. CNN과 BBC가 생중계를 위해 따라왔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진짜 기술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적 갈등에 빠졌어요.
내 조국은 저쪽인데 왜 난 이쪽에 기대고 있지? 독일 사람으로서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한국 팀과 함께하면서 느낀 게 너무 많았어요. WHO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중립을 유지하겠다. 도널드 웨이는 여전히 한국 기술을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독일 팀이 가져온 장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신 독일 공학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초반 30분 동안은 한국 시스템과 비슷한 성능을 보였어요. 블랙우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진짜 유럽 기술입니다. 생중계를 보던 전 세계 시청자들도 긴장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일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독일 시스템에서 과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랙우드가 당황하며 기술팀에 소리쳤어요. 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눈사태까지 몰아치는 상황에서 독일 장비는 점점 불안정해졌어요. 반면 한국 시스템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눈이 많이 올수록 더 강해지는 아이러니한 모습이었어요. 이 시간 후 독일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과부하로 인한 시스템 정지였어요. 같은 전력으로 한국 시스템은 5배의 성능을 내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효율 차이가 500%였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역시 한국,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국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진실에 대한 감탄이 더 컸어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블랙우드의 반응이었어요. CNN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이건 기술 차이가 아닌 철학 차이였다. 그의 고백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어요. 생방송 시청자 수가 2억을 돌파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국기술, 해시태그 생명의기적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졌어요. 이윤서 박사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말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승리에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독일 팀은 조용히 철수했어요. 하지만 블랙우드는 떠나기 전에 조민호 박사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독일 기술과의 비교 테스트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지 이틀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합동으로 한국 기술에 3조 달러 인수 제안을 했다는 거였어요. 조민호 박사가 위성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 본사와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한국이 이 거래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조 달러면 한국 국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몇 시간 후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정중히 거절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3조 달러를 거절한다고요? 조민호 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거절하신 건가요? 그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생명은 다릅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격론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일부에서는 이건 국가 예산의 절반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영상통화로 추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의 기술은 판매 상품이 아닙니다. 인류 공동의 자산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조용히 눈물이 났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돈이 아니라 정신을 앞세우는 국가 철학이 있었습니다. 당신들 진짜 대단한 나라야.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선언했어요. 지구의 모든 극지 국가에 이 기술을 무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기술은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국가 철학을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월스트리트가 충격에 빠졌어요. 3조 달러 거래가 무산되면서 관련 주식들이 폭락했습니다. 국제 증시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반대로 SNS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났어요. 해시태그 한국을 지지합니다. 해시태그가 1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결정에 감동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다. 돈보다 생명을 선택한 나라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WHO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결정은 인류애를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웨인조차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이윤서 박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후회 안 하세요?
물어봤더니 그녀가 웃으며 답했어요. 기술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존경으로 바뀌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자가 아니라 진정한 휴머니스트였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라크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사람다움을 보여주러 왔구나. 한국 기술 무상 공유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마을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조된 북극 원주민 부부 중 하나인 아니타가 쌍둥이를 출산한 거예요. 영하 60도 극한 상황에서 태어난 기적 같은 생명이었습니다. 아니타가 갓 태어난 아기들을 안고 저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들 이름은 하늘과 기적이에요. 하늘은 한국말로 하늘이라는 뜻이고 기적은 미라클이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으셨어요? 물어봤더니 아니타가 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거든요. 이 아이가 자라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WHO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기술의 평화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어요. 리처드 블랙우드는 은퇴를 선언하며 마지막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나는 평생 잘못 살았다. 갈등 해소의 순간이었어요.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조민호 박사가 떠나기 전날 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멜라니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한국을 닮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독일 역사상 최초 여성 총리가 됐어요. 첫 외교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 나라는 제게 은인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식 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성장한 하늘과 미라클이 한복을 입고 유창한 한국어로 연설하고 있었어요. 저를 살려준 나라 한국. 저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늘이 의대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북극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이제 한국에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거였죠. 정말 감동적인 순환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호텔에서 조민호 박사와 재회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자주 말해요. 자신을 살린 멜라니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요. 저도 그 아이를 꼭 다시 보고 싶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북극의 그 작은 생명이 이제 한국의 미래 의사가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밤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기술은 추위를 막았고 한국은 절망을 녹였다는 것을. 별빛이 반짝이는 서울 하늘 아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북극의 그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하늘이라는 이름처럼 끝없이 넓고 높게 말이에요. 북극의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성공담이 아닙니다. 돈보다 생명을, 명예보다 사람을 선택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